대체 꿈이라니요? 아버지 딸은 입 달린 짐승으로 살아야 하는 거 진짜 모르겠어요? 앞으로 다시는 아버지 볼 일 없을 겁니다. 네 애비 할머니 등골 빨아먹고 산 건 너도 알 거다. 애새끼 내버리고 간 년이나 지새끼라면 어미 간이라도 봐서 먹일 놈이나 죄다 원수지 뭐냐. 죽으려면 딸깍 죽든가. 절에 눈 부릅뜨고 누워서 모질이나 떨어대니 원. 등골 브레이커 노정환. 꿈이 없어야 살 수 있다. 여름이 채 가기도 전에 내가 내린 결론이었다. 창문도 없는 1.5평짜리 고시원에서 꿈을 꾸기에는 너무 버거웠다. 1인용 간이 침대와 작은 책상 하나, 내 것이라곤 낡아빠진 노트북과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선풍기 한 대뿐이었다. 고시원에서 자주 숨이 막혔다. 온몸을 아가미처럼 펄럭이며 심호흡을 할수록 산소는 점점 줄어들었다. 현기증이 눈앞을 가렸다. 책상에 펼쳐놓은 공무원 소음서의 활자가 뿌옇게 흐려졌다. 좀처럼 넘어가지 않는 페이지. 머릿속에 저장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두통과 현기증이 번갈아 찾아왔다. 이어폰을 빼고 책에 얼굴을 묻었다. 책보다 더 효가 좋은 수면제는 없었다. 하지만 8월이었다. 잠이 들기는커녕 내 몫에 산소를 훔쳐가는 도둑의 소리만 더 잘 들렸다. 툴툴툴툴. 깜빡 졸다 깨면 목이 꺾인 선풍기가 부들부들 떨며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공부하네? 묻는 듯 했다. 끈적거리는 턱 밑을 손등으로 닦으며 선풍기를 쏘아보았다. 잡아먹거나 잡아먹히거나 그럴 것이다. 결국 우리는 그렇게 되고 말 것이었다. 금요일 저녁의 대형마트는 몹시 붐볐다. 사람들이 밀고 들어와서 밀며 나갔다. 식품 매장은 유난히 더 복잡했다. 카트와 사람과 호객 소리가 뒤엉켜 소란스럽고 분주했다. 각종 육류와 가공류, 어류와 냉동식품, 유제품과 빵, 커피며 차까지 온갖 종류의 시식 코너를 풀 가동하는 날이고 시간대여서 더욱 그랬다. 나는 축산 파트의 돼지 불고기 시식 코너 담당이었다. 마트에서 일한 지는 몇 달 되었다. 공무원 수험서를 덮자마자 알바몬 구인 광고란을 훑었다. 편의점과 카페는 많이 거쳤던 곳이라 패스하고 대형마트의 축산부에 이력서를 넣었다. 면접 담당자가 정말 성실하게 일할 자신 있냐고 물었던 게 어처구니 없지만 그런 하나마나한 질문에도 열심히 고개를 끄덕인 덕분에 나는 지금 이렇게 고기를 굽고 있는 중이다. 각자 맡은 매대 앞에서 담당 직원들이 목청도덕 호객 행위를 했다. 나도 손으로는 고기를 굽고 입으로는 손님을 불렀다. 일단 드셔보시라고. 맛없으면 돈 안 받는다고. 안 사도 좋으니 맛이나 보라고. 저절로 동작이 커지고 소리가 커졌다. 옆 매대에서 훈제 오리를 판매하는 미희 언니가 나를 슬쩍 견제했다. 진홍씨, 오늘 너무 열심히 한다. 많이 팔았겠네? 대답하지 않는 나를 흘끔거리며 언니는 사람들에게 오리고기 시식을 권했다. 그때였다.
아빠, 고기. 낯익은 꼬마였다. 꼬마는 미희 언니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제 아빠를 재촉했다. 아이와 눈이라도 마주칠까봐 나는 얼른 고개를 돌려버렸다. 보나마나 미희 언니 역시 그랬을 거였다. 텅 빈 카트를 끌고 식품 매장을 돌고 도는 사람들, 시식과 식사를 구분 못하는 진상 손님들 중에 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아이를 카트에 태우고 시식 코너를 순례하는 그 남자는 일주일 전부터 매일 밤마다 나타났다. 아이는 먹성이 좋았다. 고기와 만두, 치즈와 햄, 빵과 우유 등 시식 행사를 하는 곳은 빠지지 않고 다 다녔다. 카트에 오독하니 앉아서 새 새끼처럼 입을 벌리고 있는 아이에 비해 남자의 손길은 너무 굼떴다. 손끝에 눈이라도 달린 듯 조심스럽게 집어가는 고기 한두 점으론 아이를 더 기갈나게 할 뿐이었다. 미희 언니가 마지못해 고기를 내밀자 아이는 날름 받아먹었다. 어른 손마디 하나만큼의 고기는 씹을 것도 없이 절로 넘어갈 크기였다. 아이는 애가 타는지 카트 밖으로 튀어나올 듯 시식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미희 언니가 아이 아빠에게 말했다. 수님, 가격 행사할 때 사가세요. 나중에는 진짜 이 가격으로 못 산다니까요. 미희 언니는 밀봉된 훈제오리를 남자 앞에 들이밀었다. 남자는 고개를 주걱거리며 딴 데를 쳐다봤다. 미희 언니와 눈이 마주쳤다. 안 살 줄 아니까 그를 빨리 보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쓴다는 걸 우리끼리는 다 알았으므로. 난처한 듯 계속 고개를 주걱거리던 남자가 내 쪽으로 다가왔다. 저기요. 우물쭈물 말을 삼키는 그를 쳐다봤다. 투블럭 헤어스타일에 말끔하게 면도를 한 얼굴인데도 낯빛이 어두웠다. 남색 패딩 조끼 속으로 숨기라도 할 듯 움츠러드는 그의 얼굴을 외면하며 나는 고기가 덜 익었다는 사실만 전달하면 되었다. 남자는 멍하니 불판만 쳐다보았다. 고기는 거의 다 익어가는 중이었으나 그의 몫은 아니었다. 익은 고기가 기다리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인 사람들. 잘 익은 고기는 맛있는 냄새를 풍기면서 그들을 불러들였고 그렇게 이끌려온 사람들에게 고기를 사게 만드는 것이 내 할 일이었다. 성가신 아이와 남자가 빨리 떠나가기만 기다리며 나는 집게와 가위를 챙겼다. 저기요, 애기가 먹고 싶어 해서 그런데 먼저 좀 잘라주시면. 덜 익었잖아요. 기다리셔야 합니다. 남자가 입을 꾹 다문 채 나와 아이를 번갈아 보더니 카트를 돌렸다. 아이가 원망이 가득한 표정으로 울먹거렸다. 뚱뚱하지 마, 나빠. 남자가 아이의 등을 쓸며 달랬다. 아까 떡갈비 먹고 싶댔지? 그거 다 구워졌는지 가보고 오자, 응? 아까 떡갈비 먹고 싶댔지? 그거 다 구워졌는지 가보고 오자, 응? 아이를 태운 카트가 가공육 코너 쪽으로 멀어져 갔다. 남자는 가진 건 시간뿐이라는 듯 아무리 써도 남아 도는 시간을 버리기라도 하듯 느릿느릿 걸었다. 아이의 조그만 뒤통수가 멀어져 갔다. 나쁘구나, 나는. 내게 나쁜 년이란 꼬리를 붙인 사람은 할머니였다. 엄마는 아버지를 미워했고 아버지는 할머니를 미워했으며 할머니는 엄마를 미워하는 구도. 그 상투적 구도에서
이탈해버린 엄마를 대신해서 욕바지가 될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그때의 내 정체성은 어미가 버리고 간 새끼였다. 새끼는 자신을 걷어줄 대상을 향해 해바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아버지는 어딘가를 떠돌다가 가끔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었고 할머니는 나를 엄마 보듯 미워했다. 그러나 시간은 내 편이었다. 나는 커졌고 할머니는 쪼그라들었다. 가족들 모두 왜소한데 나만 돌연변이처럼 우뚝 솟아올랐다. 분노와 외로움을 담을 때라곤 오직 내 몸밖에 없었으니 쌓이고 쌓인 그것들이 걸음이 되어 나를 그리 힘껏 밀어 올렸는지도 몰랐다. 13살의 여름이 되자 상황은 역전되었다. 할머니가 욕을 하면 나도 욕을 했고 때리면 더 세게 갚아줬다. 말이 필요 없었다. 울 이유는 더더욱 없었다. 할머니를 내려다보며 주먹 쥔 오른손을 들어 올리기만 해도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갈 곳 없는 손, 잔뜩 움켜쥔 주먹이 향할 때라곤 내 가슴뿐이었다. 목이 꺾인 채 툴툴거리는 선풍기와 싸우며 공부를 해보겠다고 애썼던 여름. 불과 몇 달 전의 나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다. 잡념무성한 머릿속을 헤집는 한국사 강의의 쟁쟁거리는 목소리도 거슬렸고 에어컨 빵빵한 카페에서 아이스 커피를 마시고 싶은 마음만 간절했다. 참았다. 합격할 때까지. 그때까진 공부만 하는 거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하기엔 시간이 없다. 지금 말고 나중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곳에서 살면 된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면서 견딘 나날이었다. 간당간당하는 통장의 잔액이 체면의 파수꾼처럼 나를 지켜보고 있었으므로 체면이고 뭐고 숨쉬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 견딜 수 없는 날이면 무턱대고 고시원을 나갔다. 주택가의 담을 따라 그늘이 지는 곳을 골라다녀도 정수리가 따가웠다. 화기가 절정으로 치닫는 계절의 한복판에서 내 몸은 흐물흐물 녹아내릴 듯했다. 그냥 걸었다. 앞에서 끌어줄 희망도 뒤에서 밀어줄 바람도 없었다. 멈춰버리면 그대로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나를 아무데나 쏟아버리지 않으려면 멈추지 말아야 했다. 10분쯤 더 걸으면 뒷산으로 이어지는 길이 나왔다. 뒷산과 주택가 사이에는 8차선 도로가 가로막고 있었지만 지하 통로를 건너 계단을 오르면 산책로가 나왔다. 모자와 선글라스, 도시와 장갑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산을 오르내렸고 나는 산책로의 왼쪽 절개지 옹벽을 뒤덮은 담쟁이 동굴 앞에서 서성이다 내려오기 일쑤였다. 가끔 등산로 입구까지 갈 때도 있었다. 그곳에 설치된 에어스프레이가 좋아서였다. 지저분한 운동화와 바짓단을 털어낸 뒤 내 몸 아무데나 에어건을 쏘아대면 뭔가 후련했다. 정크푸드에 길들여진 부푼 몸에서 지방과 나트륨이 빠져나가고 셀룰라이트가 생긴 허벅지와 배도 매끈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나날을 견뎌도 날씨는 내 형편 따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연일 폭염경보가 떴다. 잔뜩 달구어진 고시원에 나를 풀어놓으면 달걀 프라이처럼 익어버릴 것 같았다.
에어컨이 있는 고시원으로 옮겨야 해. 그러기로 마음먹으면 다 이루어지기라도 할 것처럼 갑자기 결연해졌다.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지는 고향집 근처 컨테이너 농막에서 살았다. 농막을 중심으로 늘어선 비닐하우스가 대단지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중 몇 동이 아버지의 일터였다. 낡고 비좁은 컨테이너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해가 뜨면 깻잎과 고추를 따고 비 오면 쉬고 일 없어도 쉬고 누군가 불러주기만을 기다리는 생활이었다. 열린 비닐하우스마다 기웃거리며 아버지를 찾았다. 한낮이었다. 뜨겁게 눅진거리는 공기에 스며든 깻잎 향. 마치 허공에 팥소를 뿌린 듯 핫 냄새가 지독했다. 솜털을 빳빳이 세우고 새파랗게 출렁거릴 깻잎의 행렬을 상상했는데 실상은 달랐다. 생기를 잃고 목이 꺾여 말라가는 깻잎들도 덜어 보였다. 냄새만이 맹렬했다. 나는 숨을 멈춘 채 물러섰다. 공부나 하지 여기 왜 왔냐? 내 어깨를 툭 치는 아버지의 몸에서 악취가 풍겼다. 구취와 막걸리 냄새가 뒤섞여 코를 자극했다. 깡마른 몸 어딘가가 제대로 썩어버린 건가 싶었다. 대낮부터 술이나 마시고 여전하시네요. 아버지가 팔을 휘휘 내저으며 말했다. 술을 어디 밤낮 가려서 마시냐?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마는 거지. 요즘은 청포도 막걸리인가? 그게 어찌나 맛있던지. 내가 언젠가는 돈을 많이 벌어서. 벗어진 이마에 자글자글 주름이 내려앉은 아버지의 얼굴이 까맸다. 나는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슬그머니 뒤로 감췄다. 아버지가 컨테이너 문을 열어젖혔다. 팽팽하게 뭉쳐있던 열기가 엎어지듯 밀려나왔다.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숨을 참으며 우두커니 서 있는 나를 비켜 아버지가 먼저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다. 널려있는 신문지와 옷가지를 한쪽으로 밀어놓고 냉장고 문부터 열었다. 그러곤 티셔츠를 가슴까지 걷어올린 채 펄렁펄렁 들까불었다. 선풍기보단 우선 당장 이게 시원해서. 멋쩍은 듯 혼잣말을 하는 아버지의 등이 앙상했다. 쭉 붉어진 견갑골 아래로 가지런히 드러난 갈비뼈가 선명했다. 살이라곤 없었다. 하긴 평생 그랬다. 넉넉함은커녕 여분의 무엇이라곤 가져본 적이 없었던 삶을 아버지는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작은 냉장고를 끌어안고 있는 아버지의 뒷모습은 민망할 정도로 처량했다. 몸짓마저 뭔가 이상했다. 들숨과 날숨을 따라 오르내리는 어깨의 균형이 맞지 않았다. 비스듬히 처진 오른쪽 어깨를 의식하는지 아버지는 스트레칭을 하듯 양 어깨를 자꾸 비틀어댔다. 하지만 이미 기울어진 어깨는 고추 세우려 애쓴다고 바로 잡아질 상태가 아니었다. 59인가 60인가 아버지의 나이를 가늠하며 먼 눈을 파는 내게 아버지가 불쑥 물병을 내밀었다. 엉겁결에 나도 비닐봉지를 건넸다. 차가운 물병과 변육이 든 비닐봉지를 주고받으면서도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는 않았다. 내가 언젠가는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진홍이. 돼지머리 편육을 깻잎에 돌돌 말아 입에 넣으며 아버지는
말을 줄였다. 생략된 말들은 쌈이 되어 아버지의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언젠가 따위 필요 없었다. 당장 에어컨 있는 고시원으로 옮길 생활비 내놓으라는 말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차가운 물병을 뺨에도 대보고 겨드랑이에도 껴보지만 목에 걸린 채 뜨겁게 불을 지피는 그놈의 돈 때문에 나는 더 앉아있기가 괴로웠다. 마트에서 돼지머리 편육을 골라들고 계산을 할까 말까 수없이 망설였던 내 어리석음에 화가 났다. 오므리고 앉았던 다리를 아무렇게나 뻗어버렸다. 맨살에 들러붙는 청바지의 압박이 워낙 집요해서 더 견딜 수도 없었다. 종아리며 허벅지가 따갑고 얼얼했다. 관자놀이를 타고 흐르는 땀을 손등으로 닦으며 나는 일어났다. 에어컨이 있는 고시원으로 옮기고 싶다는 말은 삼켜버린 채였다. 그래, 이러고 있을 시간 없지. 부지런히 해서 단박 붙어야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아버지의 입을 망치로 부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자 현기증이 몰려왔다. 누군가가 내 머리를 세게 조이며 앞뒤로 흔들어대는 듯했다. 가방을 내려놓고 도로 쪼그려 앉았다. 아버지가 다가왔다. 너는 볼 때마다 시들시들 왜 그렇게 기운을 못 차리냐? 그 나이에 그 덩치에 날아다녀도 시원찮을 판에 딸은 공부만 해. 애비가 있는데 까지 돈 때문에 우리들 꿈이 흔들려서야 되겠소? 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 아니, 뭔 말을 듣고 싶은 것일까? 쪼그려도 쪼그려지지 않는 덩치만이 턱없이 당당해서 아버지를 압도했을 뿐 내 안에서 끌어넘치는 말들과 싸우느라 정작 눈앞에 아버지는 보이지도 않았다. 그런데 꿈이라니, 우리들의 꿈이라니, 내 꿈은 오로지 나만의 것이어서 그 누구와 공유한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 없었다. 숙주는 숙주로서의 역할만 하면 되었다. 내 꿈에 편승해 기생하려는, 이제는 나를 숙주 삼으려는 아버지의 의도가 가증스러웠다. 10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환상에 내가 매달려 있었구나 하는 뼈저린 후회가 밀어닥쳤다. 착각에서 깨어나는 건 순간이었다. 내 삶의 조건을 견뎌내는 건 철저하게 내 몫이라는 자각이 발등을 찍고 정수리를 꿰뚫었다. 그날 이후 나는 책을 덮었다. 꿈 따위에 삶을 저당 잡힌 채 서서히 죽어가는 게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닌 것만은 분명했으니까. 화장실에서 여러 번 휴대폰에는 부재중 통화 목록이 길었다. 전화번호를 확인했다. 약간의 시차를 두고 반복해서 연락을 시도한 사람은 고모였다. 메시지에 저장된 고모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아버지가 고향집 헛간에서 목이 매달린 채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발견되었다고 했지 죽었다고는 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아버지의 죽음을 예상하고 있었다. 어차피 얼마 버티지 못할 것이었다. 할머니는 좋아서 펄쩍 뛰었을까? 아버지는 평생 할머니의 등에 빨대를 꽂고 살았던 그야말로 등골 브레이커의 원조였다. 고모는 무능한 주제에 허세 만발인 아버지더러 살아서 뭐하냐고 등을 밀어대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혈육의 정이 솟구치기라도 한 것일까? 삼키지도 내뱉지도 못한 그 울음의 온도가 뜨겁든 미적지근하든
내 알 바 아니었다. 한창 바쁜 시간대는 지났지만 손님의 흐름은 종잡을 수 없었다. 빨리 매장으로 돌아가야 했다. 제발 전화 좀 받으라는 고모의 성난 목소리, 거기까지였다. 나는 더 이상 음성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맹렬히 떨리는 휴대폰을 열지도 놓지도 않았다. 온몸을 두드리는 진동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애비 잡아먹으련. 할머니의 욕설처럼 나를 휘감던 진동은 어느새 망치질로 변해갔다. 부모는 싸우고 할머니는 부추기고 나는 숨었던 시절. 아버지를 피해 시멘트 배수관으로 기어 들어가던 엄마. 망치를 들고 엄마를 뒤쫓던 아버지. 배수관을 땅땅 울리던 망치질과 엄마의 울음소리. 벽을 때리고 문을 때리고 엄마를 때리던 침착한 망치질. 제 여물지 못한 내 심장이 온몸을 돌아다니며 펄떡거리는 소리. 정신이 있어 없어? 어떻게 앞치마를 두르고 화장실을 가? 너무 급해서. 팀장이 내 대답에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비닐 앞치마로도 가려지지 않는 불룩한 배를 두 손으로 감싼 채 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손님이 그 꼴을 보기라도 했어봐. 당장 클레임 들어오면 누가 책임져? 진홍 씨가 다 책임질 거야? 죄송하지만 저 좀... 쉬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식은땀이 흘렀다. 바닷가 쓰레기 더미에서 부화한 새끼 거북이처럼 나는 우왕좌왕했다. 태어나자마자 맞닥뜨린 장애물에 가로막혀 바다로 나아가지 못하는 새끼 거북이들의 애처로운 몸짓처럼 나 또한 팀장의 질책에 속수무책이었다.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둔 휴대폰도 쉴 새 없이 떨렸다. 껐다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멀쩡하게 살아서 맹렬한 신호를 보내는 휴대폰에 맞춰 내 몸도 열렬히 반응했다. 내 얼굴은 누군가의 발길에 걷어차여 찌그러진 음료수 캔 같았을 것이다. 밟혀서 터지기 직전에 새어나오는 거품처럼 뺨에 물기가 번졌다. 팀장이 주위를 살피며 나지막하게 으르렁거렸다. 아니, 이 사람 좀 봐. 뭘 저래도 울고 난리야. 갑자기 정신 나간 사람처럼 왜 이래? 저기 손님들 오고 있잖아. 빨리 고기 안 굽고 뭐 해? 그랬다. 고기를 굽는 게 내 일이었다. 나는 잠자코 얼굴을 쓸어내렸다. 짐짓 하품이라도 한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앞치마를 단단히 여미고 다시 시식대에 바짝 붙어섰다. 집게를 든 손이 떨렸다. 목도 아팠다. 저녁 내내 고기를 구워대느라 들이마신 연기가 목구멍을 간지렸다. 그래도 소리를 질러야 했다. 두 분에 10,000원, 맛있는 돼지불고기 맛이나 보고 가세요. 내 귀에 들리는 내 목소리가 너무 낯설었다. 쇠되게 갈라지는 목소리, 갈라지는 건 목소리뿐만이 아니었다. 마음도 그랬다.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찢긴 틈새마다 아버지가 기어나왔다. 황당했다. 내 안에 그렇게나 많은 아버지가 숨어 있었다니. 그럴 일이 아니었다. 잘 가라고 박수칠 일이었다. 박수칠 때 떠날 정도의 눈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라도 내가 박수를 쳐줘야 하는 사람. 그런데 왜?
불판에선 양념육이 지글지글 익고 있었고 내 물음표도 덩달아 익어갔다. 고기를 뒤집는 손놀림이 나도 모르게 거칠어졌다.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누가 됐든 대답을 좀 해줬으면. 그러나 시식하고 가라며 악을 쓰는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릴 뿐이었다. 밤새 호되게 알았다. 창문도 없는 고시원은 물속 같았다. 나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떠오르기를 반복했다. 내 몸의 구멍이란 구멍은 다 열려버렸다. 흐르고 쏟아지고 토하고 쌌다. 기진막진한 채 누워있으니 물 위에 떠다니는 내가 보였다. 물은 자꾸만 수위가 높아졌다. 사방 공간에 물이 차오르자 한쪽 벽이 뚫렸다. 뚫린 벽을 따라 열리는 물길. 앞장서는 물길이 실려 흐르고 흘렀다. 멈추고 보니 강이었다. 고향의 색강은 예전 그대로였다. 하얗게 반짝이는 모래톱에서 아이와 어른이 머리를 맞댄 채 모래 장난을 치고 있었다. 춥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봄날. 두 사람의 등을 어루만지는 햇볕이 포근했다. 아이는 조그만 손으로 열심히 모래를 끌어모아 집을 지었지만 자꾸 무너졌다. 어른이 말했다. 얘야, 이건 마른 모래라서 잘 안 되는 거야. 엄마가 젖은 모래 파줄 테니 다시 지어보자, 응?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른이 앉은 자리에 마른 모래를 걷어내고 거뭇하게 물기를 머금은 모래를 퍼올리기 시작했다. 아이 앞에 금세 모래 무덤이 생겼다. 아이는 젖은 모래를 조금씩 떼어 벽을 쌓고 지붕을 덮었다. 어른은 점점 더 깊이 모래를 팠다. 골똘한 표정으로 기계처럼 움직이면서 양손으로 움켜진 모래에서 물이 줄줄 흘렀다. 어른이 앉았던 곳은 이미 커다란 웅덩이로 변해버렸다. 물렁물렁한 모래 웅덩이가 어른을 삼키기 시작했다. 아이가 비명을 질렀다. 엄마, 가지마, 가지마. 아이가 어른을 향해 다급하게 손을 내밀었다. 늦었다. 웅덩이가 먼저 아이의 발목을 끌어잡았다. 어른의 검은 눈동자가 활짝 열렸다가 닫혔다. 웅덩이를 걷어차며 도망가던 아이가 뒤돌아보았을 때 어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높이 치켜든 팔과 허공을 끌어잡으려 애쓰는 손만 보였다. 안녕, 안녕. 마지막 인사를 하듯 나붓기는 어른의 손도 모래 웅덩이에 잠기고 사방이 고요했다. 봄빛을 안고 술렁이던 강물도 햇빛을 튕기며 제잘거리던 모래톱도 입을 다물었다. 어디선가 들리는 울음소리. 모두가 입을 다물었는데 누가 우는가? 강으로 끌려 들어가는 누군가가 온몸으로 울고 있었다. 발목이 젖고 허리와 가슴이 잠기고 목까지 차오른 강물을 삼키며 울고 있는 텅 빈 몸. 눈을 뜨니 캄캄했다. 전등 스위치를 켜고 둘러보았다. 혼자였다. 사방 벽이 뒷걸음질로 멀어지는 것 같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꿈속의 색감과 고시원에 엎어져 있는 나와 살기를 거부한 아버지의 실패가 회오리 치듯 몰려왔다.
아버지가 내 고시원으로 찾아온 건 보름 전이었다. 시커먼 돌덩어리 같은 얼굴에 낱낱이 드러난 골격이 앙상했다. 많이 아픈 거냐고 물어볼까 하다가 그만뒀다. 아버지는 움푹 팬 볼을 움찔거리며 웃었다. 나는 주차장 필로티 뒤로 숨기라도 할 듯 주춤거렸다.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애비가 딸 보러 올 수도 있지. 그런데 홍이 너 내 전화 차단한 거냐? 차단은 무슨. 아무튼 일할 때는 휴대폰 확인 못해요. 그렇겠지. 돈 거저 버는 것 같아도 지켜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들어가자. 늘 그렇게 드나드는 사람처럼 대수롭지 않게 말하면서 아버지가 먼저 현관 앞에 섰다. 시커먼 배낭을 맨 채 한 손으로 벽을 짚고 선 아버지는 힘겨워 보였다. 오른쪽 어깨는 완연하게 기울어서 깡마른 등에 짊어진 커다란 배낭이 아버지를 짓누르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다 말고 아버지를 돌아보았다. 들어가도 앉을 데가 없어요. 사람 사는 집에 앉을 데가 없겠냐? 명색이 방인데. 없다니까 그러세요. 앉지도 못하고 우두커니 서서 뭐 하시게요? 나도 모르게 말이 빨라졌다. 말을 하는 중에도 두 가지 마음이 밀고 당기며 선택을 강요했다. 내가 어떤 곳에서 어떻게 사는지 아버지가 똑똑히 보길 바라는 마음과 행여 아버지가 거기에서 같이 살자고 할까봐 무조건 거부하는 마음이었다. 외면하며 버티는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던 아버지가 앞장섰다. 일단 올라가기나 하자. 할 수 없이 비번을 누르고 계단을 올라갔다. 아버지는 소리 없이 뒤따랐다. 지은 지 오래된 3층짜리 건물은 외관이나 내부나 똑같이 허름해서 나처럼 극빈자가 아니고서는 입줄을 꺼렸다.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 기침하는 소리, 방귀를 뀌거나 코를 골거나 물을 마시거나 뒤척이거나 숨쉬는 소리까지 강제적으로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넌 몇 호냐? 대답 대신 나는 303호 방문을 열었다. 아버지는 나와 방을 번갈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다. 이게 다 뭐냐? 이렇게 바리바리 쟁여놓고 살려면 대거리라도 비좁겠구먼. 배낭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어중간하게 서서 아버지는 잔소리부터 했다. 방이 좁아 터졌든 말았든 생필품은 있어야 하는 거고 기왕에 살 거면 1+1 할인 행사할 때 사는 게 이익이니 미리 준비해둔 것뿐이었다. 다 내가 벌어서 산 거니까 입도 떼지 마세요. 아버지는 딴청을 피웠다. 이래서야 어디. 그러니까 올라올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툴툴거리면서도 나는 아버지가 앉을 공간을 만들었다. 침대에 놓인 옷들을 책상 위 선풍기에 걸쳐놓고 바닥에 쌓아놓은 생필품은 복도에 내놨다. 아버지는 배낭을 내려놓고 침대 끄트머리에 앉았다. 우리는 비좁은 침대에 머리맡과 발치를 차지한 채 나란히 앉았다. 나는 아버지와 어깨가 닿지 않도록 애쓰면서 벽만 쳐다봤다. 마주보지 않아도 되어서 내심 다행인 나와 달리 아버지는 자꾸 두리번거렸다. 아무리 둘러봐야 거기서 거기인 1.5평짜리 공간을 눈에 새기기라도 할 것처럼. 책상 위에 올려놓은 선풍기를 한참이나 쳐다보던 아버지가 헛기침을 했다. 저걸 모가지에다 저렇게 옷을 많이 걸쳐놓으면 무거워서 살 수가 있겠나. 그래도
고장은 나고 용케 잘 버텼나 보네. 진작 목이 꺾여 빌빌거리기만 한걸요. 내다 버려야 하는데 귀찮아서. 지독한 폭염을 같이 견뎌낼 때는 의지하며 미워하며 하루도 의식하지 않은 날이 없었던 선풍기였다. 오후 2시 방향으로 기울어진 머리채를 흔들며 오로지 나만 쳐다보는 게 증오스러워 걷어차기도 했지만 선풍기에 그 고된 노동이 없었더라면 나도 존재하지 못했을 거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토요일 밤의 마트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죄다 몰려나온 것처럼 북적거렸다. 나도 덩달아 바빠졌다. 너덜거리는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데는 일에 몰두하는 게 최고였다. 내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다. 적당한 양의 생육을 불판에 얹고 적절하게 불 조절을 한 뒤 때맞춰 뒤집어주는 센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뒤집는 타이밍이었다. 너무 자주 뒤집으면 육즙이 빠져나가 버리고 미처 뒤집지 못하면 딱딱하게 눌러붙었다. 손님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엔 뒤집는 타이밍을 놓치기 일쑤였다. 재촉하는 손님들 앞에선 어쨌든 집게를 열심히 놀려야 했다. 손님들의 눈총으로 익어가는 고기는 맛이 없었지만 문제될 것도 없었다. 정말 맛있는 고기를 원해서 시식대 앞에 줄을 서는 게 아니라는 것쯤은 이미 서로 다 알고 있었다. 그들에게 시식 코너는 마트 순례의 선택 코스였을 뿐. 노릇하게 구워진 고기를 큼직하게 잘라서 불판 양쪽으로 밀어놓았다. 그러고 보니 손님에게 제공되는 시식용이 아닌 내 입맛에 딱 맞는 크기로 자르고 말았다. 배가 많이 고플 때 가끔 하던 짓이었다. 보는 눈이 없다면 당장 내 입으로 들어가야 할 고기였다. 다리 사이에 먹을 것을 끼우고 앙탈을 부리던 어린 시절처럼 아무에게도 그걸 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급히 양념육 뚜껑을 열었다. 익은 고기 위에다 생육을 얹으며 딴청을 피웠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던 사람들의 표정이 구겨졌다. 대놓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다. 아니 보소, 지금 그거 다 익은 거잖아. 익은 거 먼저 주면 되지. 꼴랑 고기 한 점 갖고 똥개 훈련시키나? 나는 그저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했다. 내 눈치를 살피며 슬그머니 자리를 뜨는 사람들. 그들은 다시 돌아올 사람들이었다. 나는 느릿느릿 고기를 굽고 잘랐다. 눈총 맞아 엎어질 지경이라도 물러서기가 싫었다. 맛있는 양념불고기 시식하고 가세요. 2근에 10,000원, 오늘까지 세일합니다. 내 호객 행위에 장단이라도 맞추듯 손님이 다가왔다. 불고기 2근 주세요. 선글라스를 낀 젊은 여자였다. 나는 각 구운 불고기를 잘라 그녀에게 내밀었다. 보이지도 않는 그녀의 눈을 향해 웃으면서 말이다. 그녀는 시식 따윈 귀찮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다. 비닐팩에 고기를 담아 저울에 올렸다. 2근 달라 했으니 2근 넘게. 정량으론 1200g이지만 100g이나 200g 정도 더 담아서. 그리고 언제나처럼 물었다. 조금 많은데 그냥 드릴까요? 아니요. 선글라스로 가렸지만 그녀가 나를 쏘아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정량보다 많아도 그대로 주세요 하고 넘어갔다. 상술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속아주는 마음 약한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에
네라는 대답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런 경우엔 저절로 긴장이 되었다. 2번에 걸쳐 125g의 초과 분량을 덜어내었다. 찔끔찔끔 고기를 덜어내면서도 그걸 지켜보는 여자의 눈길을 의식한 나머지 비닐팩을 놓치고 말았다. 양념이 묻어 지저분해진 비닐팩을 새 것으로 바꾸느라 또 시간이 지체되었다. 깔끔하고 빠른 일처리는 머릿속에만 있고 손이 따라주지 않았다. 함부로 취급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조심을 해도 덜어내고 바꾸는 과정에서 고기는 이미 초라한 몰골이 되어버렸다. 아니나 다를까 여자가 짜증을 내었다. 이 일 처음 해요? 죄송합니다. 죄송이고 뭐고 그렇게 주물럭거린 고기를 누가 먹고 싶겠어요? 됐어요. 여자가 휑하니 카트의 방향을 바꿨다. 죄송해요, 스님. 다른 걸로 넣어드릴게요. 여자는 내 사정 따위 거들떠 보지도 않은 채 멀어졌다. 그런 와중에도 시식대의 불고기는 금세 동이 났다. 고기를 집어먹은 녹말 이쑤시개를 아무데나 던지고 가는 사람, 몇 점 남지 않은 고기를 한꺼번에 꽂아서 제 입으로 가져가는 사람, 먹을 고기가 없어서 시무룩한 표정으로 두리번거리는 사람들이 거의 동시에 오고 갔다. 내 머릿속에도 5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오로지 나 자신의 노동만을 지렛대 삼아 삶을 꾸려가기로 결심했던 날, 전생의 한순간처럼 까마득하기만 한 그날을 애써 떠올리지만 자꾸 눈앞이 흐려졌다. 삶이란 늘 이렇게 애만 쓰다가 끝나버리도록 프로그래밍 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내가 이 생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은 얼마인지, 그중 얼마를 이미 써버렸는지, 너무 빨리 써버려서 어느 날 갑자기 아웃되어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치기 어려웠다. 뜨거운 불판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이 삶이나 병원 침대에서 마지막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삶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자각은 끔찍했다.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오로지 여기 있는 나로서만 존재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격려해야 했다. 양념육을 꺼내 불판에 얹었다. 달콤하게 익어가는 고기 냄새가 향기로웠다. 맛있는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전에 먼저 익은 고기를 큼직하게 잘라 입에 넣었다. 그때였다. 아줌마, 나도 고기. 매일 밤마다 나타나던 그 꼬마였다. 나를 향해 손을 뻗은 채 소리 지르는 아이의 몸은 곧 카트 밖으로 튀어나올 듯 위태로웠다. 아이 아빠가 아이를 제지했다. 조심해야지. 아이가 들은 척도 안 하고 카트 위에서 펄쩍펄쩍 뛰며 재촉했다. 빨리 고기 줘. 나는 아이를 빤히 쳐다보며 나머지 고기를 차례차례 입에 넣었다. 아이가 시식대 앞에 도착했을 땐 불판 위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아이를 향해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다. 한 바퀴 더 돌고 와야겠네. 아이가 떼를 쓰며 울었다. 아빠, 내 고기, 나쁜 아줌마가 내 고기 다 먹었어. 남자의 표정이 사나워졌다. 그는 우는 아이의 등을 후려갈기며 윽박질렀다. 집에 고기가 없어? 집에서는 안 처먹고 왜 만날 여기 와서 생떼를 쓰냐고 이 자식아. 너 거지 새끼야? 아이는 망치로 얻어맞은 듯 울음을 뚝 그쳤다. 카트에 주저앉아
바들바들 떨면서도 아이의 눈길은 제 아버지의 얼굴과 손을 불안하게 따라다녔다. 나도 모르게 남자 쪽으로 한 발 다가갔다. 남자를 노려보는 나를 밀치며 미희 언니가 재빠르게 나섰다. 녹말 이쑤시개에 훈제오리를 몇 점 끼워서 아이에게 다가갔다. 자꾸 떼쓰니까 그렇지. 아빠 화나실 만도 하다. 이거 먹고 조금만 기다려. 남자가 아이의 손에서 고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버렸다. 그러곤 손가락을 들어 똑바로 나를 가리켰다. 너 내일부터 여기서 일할 생각하지 마. 클레임 넣을 거야. 확 잘라버리고 말 거라고. 며칠 동안 방에서만 뒹굴었다.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다. 편의점 가는 길에 산책로까지 걸어보기로 했다. 절개지의 웅벽에 무성하던 담쟁이는 볼품없이 말라붙었다. 시퍼렇게 독이 오른 채 옹벽을 기어오르던 여름의 그 담쟁이가 맞나 싶을 정도였다. 말라버린 겨울 담쟁이에 아버지가 겹쳐졌다. 아버지가 고시원으로 나를 찾아왔던 날, 우리는 근처 국밥집으로 갔다. 아버지는 국밥집이 마음에 들지 않은 모양이었다. 딸이 돈 버는데 나도 색다른 거 한번 먹어보고 싶네. 이런 데 말고 좋은 데 가서 내가 돈 많이 벌면. 주인 아주머니가 우리 테이블을 헐깃거렸다. 나는 아버지를 윽박질렀다. 주는 대로 드세요 좀. 소머리 국밥엔 숟가락도 대지 않는 까만 얼굴의 아버지를 보며 나는 청포도 막걸리와 수육 한 접시를 추가로 주문했다. 아무 영양가도 없는 일에 돈이 새 나가는 것 같아 아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돈을 그렇게 펑펑 쓰다간 원룸은커녕 아예 303호 고시원에 갇히게 될 거라는 압박감을 참으며 국밥 건더기를 건지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말했다. 청포도 막걸리는 없고 그냥 막걸리만 있다고. 아버지가 냉큼 나섰다. 마트에서 사오면 되지. 아주머니의 표정이 뜨악하게 변했다. 아버지를 몰아붙였다. 왜 이렇게 진상을 부리세요 진짜. 진상이 뭔데? 태연하게 되묻는 아버지의 흑빛 입술이 메마르게 여닫혔다. 지금 이렇게 유별 떠는 거 그게 진상이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아버지는 숟가락을 들지도 않았다. 너무 다그쳐서 마음이 상했는지도 몰랐다. 나는 테이블에 놓인 깻잎과 상추 바구니를 슬그머니 아버지 앞으로 밀어놓았다. 좋아하시잖아요, 수육. 쌈이라도 좀 싸서 드세요. 아버지가 깻잎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뜬금없이 물었다. 홍이 너 지난 여름에 나한테 왔을 때 내가 준 채소 그거 다 먹었냐? 대답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도대체 그날 아버지는 무슨 생각으로 내 가방에다 고추와 깻잎과 상추를 바리바리 넣어주었을까? 그날 나는 깻잎 비닐하우스 단지를 벗어나자마자 가방을 열고 커다란 비닐봉지를 꺼냈다. 깨끗하게 다듬어서 켜켜이 겹쳐놓은 깻잎과 상추, 고추와 방울토마토만 잔뜩 들어있었다. 내가 필요한 건 돈이었지 채소가 아니었다. 혹시나 어디 아버지가 직접 주지 못한 돈을 그 안에 넣어뒀나 싶어서 깻잎과 상추를 갈피갈피 헤집어 봤다. 구차한 희망이었다. 있을 리가 없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나는 닥치는 대로 그것들을 쥐어뜯었다. 고추와 토마토도 부러뜨리고 으깼다.
모조리 뜯기고 지디겨진 채소에서 활활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손도 얼얼했다. 진득하게 둘러붙은 냄새에 진저리를 치며 나는 그것들을 비닐봉지째 길가 고랑에다 던져버렸다. 손이 잡히는 대로 책도 던져버렸다. 어차피 포기할 공부, 필요 없는 책이었으니까. 내 안에서 깨어난 지옥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버지는 잠자코 막걸리만 마셨다. 2잔을 거푸 마신 아버지의 눈이 붉어졌다. 시커먼 얼굴에 희미한 등불이 켜진 것 같았다. 언제 꺼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등불처럼 깜빡이는 아버지의 2눈이 고요히 나를 응시했다. 버렸지? 그래, 버려도 괜찮아. 그런 거야 쎄고 쎄으니까. 씨 뿌려서 키우면 금방 쑥쑥 자라거든, 그런 것들은. 그런데 홍아, 꿈은 말이지. 꿈이란 건 나는 씻고 있던 고기 건더기를 다 삼키지도 못한 채 벌떡 일어났다. 내 지옥의 문을 기어이 열어젖히는 아버지를 그 안에다 가두고 영원히 유폐시켜버리고 싶었다. 꿈이라니? 대체 꿈이라니요? 어쩌라고요? 아버지 딸은 꿈만 꾸면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 입 달린 짐승으로 살아야 하는 거 진짜 모르겠어요? 됐고요. 앞으로 다시는 아버지 볼 일 없을 겁니다. 2번 다시 엮일 일 없고요. 죽어도 가지 않을 거니까 그리 아시라고요. 아버지는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한 채 병원에 누워있다고 했다. 카페에서 만나 그간의 아버지 소식을 전하며 고모는 나를 빤히 쳐다봤다. 너 참 지독하다. 그에 비해 그 자식 아니랄까봐 어쩜 하는 짓이 그렇게 똑같은지. 내가 그만큼 연락을 했으면 사정이 어떻든 왔어야지. 그거 따지려고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닐 거잖아요. 하실 말씀 있으면 빨리 하시고. 고모의 눈빛에서 일렁거리는 분노와 경멸을 나는 오래 견딜 자신이 없었다. 거절하든 거절당하든 빨리 끝내고 싶었다. 고모는 가방에서 차곡차곡 접은 배낭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아버지가 한 몸처럼 메고 다니던 배낭이었다. 그 망할 놈이 이걸 옆에 걸어놓고 나란히 목을 맸다더라. 짊어진 것도 아니고 발치해 놓은 것도 아니고 세상에. 내가 나중에 그 소리를 전해 듣고 얼마나 기함을 했는지. 안 죽었으니 됐죠 뭐. 고모가 나와 배낭을 번갈아 보며 어깨를 떨었다. 내가 혹은 아버지의 배낭이 달려들어 목이라도 조를까봐 무서운 표정이었다. 네 애비 이날 이때껏 할머니 등골 빨아먹고 산 건 너도 알 거다. 애새끼 내버리고 간 년이나 지새끼라면 어미 간이라도 봐서 먹일 놈이나 네 할머니한테는 죄다 원수지 뭐냐. 죽으려면 딸깍 죽든가. 다 죽어가면서도 절에 눈 부릅뜨고 누워서 모질이나 떨어대니 원. 고모가 입을 앙다물더니 말을 이었다. 네 할머니도 산송장 다 됐다. 네 애비가 돈 내놓으라고 집구석 뒤집은 게 한두 번 아니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할머니를 똑바로 겨누었다더라. 대출받으러 가자고. 망치를 저놈의 배낭에 넣고 앞세우는데 다 늙은 할망구가 당할 대주가 있겠냐? 그 길로 네 할머니 정신줄 놓아버렸다. 나는 멍하니 고모를 쳐다보았다. 할머니 같기도 하고 아버지 같기도 한 고모의 작고 마른 몸. 주름진 손등으로 연신 눈가를 훔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 안의 얼음알갱이들이 슬며시 녹아내리는 걸 느꼈다. 그럼에도 그녀에게 닿고 싶지 않았다. 손을 잡고 고모를 위로하는 대신 나는 테이블 위에 배낭을 끌어당겼다. 입구를 조이는 끈이 곧 끊어질 것처럼 너덜거렸다. 배낭 속에는 푸른색 비닐로 겹겹이 포장한 종이 가방과 흰색 봉투가 들어있었다. 죽자고 덤비는 놈을 누가 당하겠냐? 뭐 됐다. 할머니 유산 네 몫으로 미리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고모가 헛웃음을 지었다. 방금 전까지 그렇게 욕을 해대더니 어쩌라는 건지. 같이 따라오지도 못하고 나는 흰 봉투만 만지작거렸다. 그 봉투 뭔가 싶어서 내가 먼저 봤다. 너 시험 공부 그만둔 거냐? 네, 지난 여름에요. 왜? 고시원이 창문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생활비도 너무 부족하고 뭐 시험이고 뭐고 그냥 살 수가 없어서요. 아니,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아서 어디에 썼길래 생활비가 부족해? 그리고 요즘 고시원에 에어컨 없는 데도 있냐? 100만 원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좀 됐지. 네 애비가 찾아와서 그러더라. 너 공무원 시켜야겠다고. 여기저기 알바나 다니는 걸 보니 꼭 자기 팔자 닮을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다나 어쩐다나. 평생 당하고 살아놓고도 네 할머니 가진 돈 다 털어서 나한테 맡기고 그러시대. 한 달에 100만 원씩 꼭 보내주라고. 고모는 커피를 마저 마시고 일어났다. 그리고는 복잡한 마음을 감추려는 듯 한참 뜸을 들였다. 그럴 필요 없었다. 나를 쳐다보는 고모의 표정은 아무것도 감추지 못했다. 고모의 눈길에 깊이 새겨진 경멸과 연민을 나는 고스란히 받아들였다. 애비 잡아먹은 나와 어미 잡아먹은 아버지, 할머니의 등에 빨대를 꽂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등에 빨대를 꽂은 나. 등골 브레이커 듀엣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마땅했기 때문에 짐을 쌌다. 물건들을 분류해서 버릴 건 버리고 가져갈 건 챙겨야 했다. 이사 갈 곳은 지금의 고시원보다 훨씬 넓고 깨끗한 원룸이었다. 배낭에 들어있던 아버지의 편지는 짤막했다. 사라지는 대로 살지 말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홍아, 우리 진홍이 너의 꿈을 응원한다. 세상에나. 그토록 오글거리는 내용의 글은 난생 처음이었다. 고모가 헛웃음이 나올 만도 했다. 새삼 창피했다. 허세 만발은 아버지가 떨었는데 창피함은 내 몫이었다. 생각만으로도 몸이 저절로 움찔거려서 나는 짐 정리를 더 서둘렀다. 선풍기부터 복도에 내놔야 했다. 비적거리던 목이 완전히 꺾여 옷걸이 대용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아버지 말 맞다나 너무 무거운 짐을 지워서인지도 몰랐다. 울적했다. 미안하고 싶지 않은데 미안해서 더 그랬다. 그렇더라도 복도에서 목을 떨군 채 나를 지켜보고 있을 선풍기를 의식하는 건 싫었다. 선풍기를 들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책상 서랍을 활짝 열었다. 버리지 못하고 남은 문제집이며 오답 노트며 있는 대로 다 끄집어냈다. 한숨이 나왔다. 한때의 꿈. 그 흔적들을 다시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쪽이 아린다기보다 아버지의 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였다. 버릴지 말지는 이 고시원을 벗어나봐야 알겠고 우선은 정리부터 하고 볼 일이었다. 두리번거리는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배낭이었다. 늙고 해진 아버지의 배낭을 열고 문제집과 노트를 담았다. 뭔 공부를 했다고 필기 노트는 일이 많은가 싶었다. 겉장만 훑으며 마구잡이로 배낭에 집어넣었다. 마침내 서랍이 비었다. 마지막으로 꺼낸 오답 노트와 요약 노트를 무릎에 펼쳐놓고 나는 번갈아 찬찬히 살펴보았다.